안녕하세요. 김민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분노와 탐식이 무덕적 실패가 아니라 뇌와 유전자, 그리고 환경의 산물이라는 저자의 주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장 세교, 그리고 4장 질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나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부끄럽게 여기거나 숨기려 했던 그런 욕구들이 신경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세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욕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데요. 지나친 성욕,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성적 충동이라는 의미죠. 하지만 레슈차이너는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세욕이 없다면 인류는 애초에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성적 욕구는 인류의 생존과 번식의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레슈차이너는 세욕을 성욕이 자신이나 주변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고조된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성욕 자체가 아니라 그 정도의 표현 방식이 문제라는 거죠. 그럼 성전략 이론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짝짓기는 건강한 자식을 낳아서 혈통을 이어갈 기회를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진화해 왔다는 이론입니다. 남성과 여성 각각 다른 짝짓기 전략을 진화시켜 왔는데요. 진화적 관점에서 남성은 단기적인 만남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남성은 이론적으로 한 번의 짝짓기로도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상대와 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이 진화적으로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수유에 엄청난 생물학적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식을 잘 보호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안정적인 파트너를 선호하는 경향이 진화적으로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장기적인 관계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성도 단기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슈차이너는 이것도 진화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아마 질 좋은 유전자를 찾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 파트너가 유전적으로 다양성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유전자를 확보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또는 장기 파트너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보험 개념으로 다른 잠재적 파트너를 확보하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남성 입장에서는 진화적 딜레마가 있는데요. 여성이 배란기에 있는지 아닌지를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인간 여성은 배란기를 숨기도록 진화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란기가 아닌 여성에게 에너지를 쓰는 일을 줄이도록 식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기적으로는 배란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을 찾기 위해서 외모를 단서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세교계의 진화 신경학적 기반을 살펴보겠습니다. 뇌에서 둘레계라는 영역이 성적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마엽이 성적 충동의 제동장치 역할을 합니다. 분노에서 이마엽이 분노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세교계에서도 이마엽이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동장치가 손상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뇌에 총탄을 맞은 군인이 성적 집착에 빠진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마엽 손상이 성적 억제 기능을 제거해버린 거죠.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성적 충동의 조절이 사실 이마엽의 지속적인 억제 작용 덕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뇌가 자동으로 그 조절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약물의 영향도 있는데요. 파킨슨병 치료제인 그 레보도파가 성욕 과다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파민이 성적 행동과 보상 회로 모두에 관여하기 때문인데요.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약물이 성욕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탐식에서 도파민 보상 회로가 음식 욕구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음식에 대해서도 섹스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성별 정체성 이야기도 빠질 수 없는데요. 레슈차이너는 성이 염색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트랜스젠더의 뇌와 성적 선호가 뇌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를 하면서 마음과 뇌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걸 보여줍니다. 생물학적 성별과 심리적 성별 정체성 그리고 성적 선호가 모두 뇌의 작동 방식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레슈차이너가 이 장에서 핵심을 합리화를 담당하고 원초적으로 행동하는 욕구를 진압하는 뇌 영역은 세계의 고삐를 준다. 그리고 그 신경학적 또는 심리학적 체계가 잘못되었을 때
세국이 마구 날뛴다. 세국의 문제는 나쁜 성격이나 도덕적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억제 메커니즘의 작동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제 질투로 넘어가겠습니다. 질투와 시샘은 종종 혼용이 되지만 뇌수 차이는 구분을 합니다. 양성 질투는 상대의 자질을 바라는 욕망입니다. 두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거죠. 이제 악성 질투는 뛰어난 특징을 빼앗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저 사람이 가진 걸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걸 못 갖게 하고 싶다는 거죠. 이 둘의 차이가 중요한데요. 질투의 진화적 기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질투와 시샘이 무조건 이제 나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생존의 원동력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과정이 더 나은 자원을 확보하려는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남이 가진 걸 보면서 나도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 욕구가 노력과 성취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측면에서 질투는 완전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와 마찬가지로 생존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질투가 병적인 수준으로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자는 충격적인 사례를 소개를 합니다. 뇌에 종양이 생긴 후 남편이 자신을 독살하고 바람을 핀다고 믿게 된 여성의 사례입니다. 종양이 뇌의 특정 영역을 압박하면서 정상적인 인식과 판단이 왜곡되는 겁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병적 질투가 심리적 현상에서만 비롯되는 게 아니라 신경생물학적 원인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격장애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아야 하는데요. 자기애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특히 질투심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애적 인격장애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취약형 나르시시스트와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둘 다 질투심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믿음이 강한 동시에 실제로는 열등감이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자질을 보면 강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흥미로운 역설이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도 질투를 느낀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뛰어나다고 믿는 사람이 남을 부러워한다는 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역설 자체가 나르시시즘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우월함에 대한 믿음의 사실은 허상이고 그 허상이 흔들릴 때 강한 시샘이 나온다는 거죠. 허상을 시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사람이 아닌 이상화된 이미지를 시샘하는 경우입니다. SNS에서 보이는 완벽해 보이는 삶이 대표적인데요. 실제로는 필터를 거치고 선별된 이미지인데 그것을 실제라고 믿고 시샘하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질투가 특히 강하게 작동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샘에 대해 대응하는 신경생물학적 지표가 존재하긴 하는데요. fMRI 연구들에서 시샘을 느낄 때 특정 뇌 영역이 활성이 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수 차이너는 중요한 한계를 지적을 합니다. MRI에서 관찰된 변화가 시샘의 근본 원인인지 아니면 시샘을 경험한 결과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뇌가 시샘을 만들어내는 건지 시샘이 뇌를 변화시키는 건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열등감과의 관계도 중요한데요. 시샘은 열등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할수록 남이 가진 것에 대한 시샘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질투를 단순히 나쁜 감정이라고 억누르는 것보다 그 뿌리에 있는 열등감을 이해하고 다루는 게 더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5장인 나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자는 나태가 7대대 중에 가장 독특하다고 말을 합니다. 나태가 왜 독특하냐? 다른 대죄들은 뭔가를 지나치게 원하거나 행하는 것들입니다. 분노는 감정이 너무 강한 것이고 탐식은 먹는 욕구가 너무 강한 것이고 세욕은 성적 욕구가 너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태는 반대로 원하거나 행하려는 것이 너무 적은 상태입니다. 움직이거나 애쓰거나 일하고 싶지 않은 상태죠. 나태가 대죄에 포함된 역사적 배경을 보면 흥미로운데요. 나태가 죄악으로 분류된 데는 종교적 이유가 큽니다. 수도원 공동체에서 신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의지와 동기 부족으로 하지 않는 것을 죄악으로 봤습니다. 신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 그게 이제 나태의 원래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게으름이나 무활동의 의미로 확장됐다는 거죠. 하지만 약간의 게으름은 사실 진화적으로 유리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보존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회피하는 거니까요.
당장 할 필요 없는 일을 쉬면서 나중을 위해서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것. 이게 완전히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쳐서 일상 기능에 지장을 줄 때입니다. 그러면 의학적 관점에서 나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자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제시합니다. 무감동과 무쾌감증입니다. 무감동은 이마엽과 관자엽의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이마 관자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는데요. 무감동 상태에서는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시작하는 능력 자체가 손상된 상태입니다. 무쾌감증은 주요 우울 장애의 핵심 특징입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손상된 상태죠. 그래서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 자체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이유는 그것에서 보상, 즉 즐거움이나 만족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 회로가 작동하지 않으면 행동의 동기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럼 동기의 구성 요소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에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요. 다른 대안들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노력과 보상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행동이 시작됩니다. 보상을 느끼는 회로가 둔화되면 노력 대비 보상의 계산이 항상 마이너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행동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 회로의 문제입니다. 헌팅턴병 환자 사례가 등장을 하는데요. 헌팅턴병은 특정 염기 서열이 지나치게 반복되어서 발생하는 유전 질환입니다. 이 병의 증상 중 하나가 무감동인데요. 이제 행동 동기가 극도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레슈 차이너는 이 사례를 통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상이 끝나고 비정상이 시작되는 지점, 즉 윤리학이 갑자기 병리학으로 대체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이 나태를 이야기할 때 핵심 질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그냥 게으름이고 어느 정도부터가 병적인 무감동인지를 구분하는 선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이 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스펙트럼으로 존재를 하죠. 그리고 그 스펙트럼의 어느 시점부터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피로 이야기도 흥미로운데요. 레슈차이너는 피로를 신체적 피로와 인지적 피로로 나눕니다. 신체적 피로는 근육의 탈진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극한 상황에서는 감정 상태가 근육의 한계를 결정하는 과정을 바꾸기도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군중의 응원을 받으면 갑자기 더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요. 인지적 피로는 보상의 기대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심리적인 기능이 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나태가 아니라 나태가 단순히 뇌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도 함께 작용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세 가지 감정, 색욕, 질투, 나태를 돌아보면 공통적인 구조가 보입니다. 셋 모두 뇌의 특정 회로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색욕은 도파민 보상 회로와 이마엽의 억제 기능의 균형 문제입니다. 질투는 사회적 비교를 처리하는 뇌회로와 열등감 그리고 자기인식의 문제입니다. 나태는 동기와 보상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회로들이 손상되거나 과활성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대죄라고 부르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장을 읽으면서 지난번에 읽은 책과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카너문의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시스템 1의 자동적 작동을 이야기했는데 색욕과 질투도 비슷하게 작동하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성적 자극이 오면 자동으로 반응이 시작되고 남이 가진 걸 보면 자동으로 비교가 시작됩니다. 이마엽이란 시스템 2가 그걸 조절을 하려고 하지만 항상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핑커의 빈서판에서 자연주의적 오류를 이야기했는데요. 레슈차이너의 책도 그 오류를 경계합니다. 색욕이 진화적 기반을 갖는다는 것이 무제한적 성욕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질투가 생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악성 시샘이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나태가 에너지 보존 전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이 어떠하다는 것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층이 있다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색욕 그리고 질투, 나태의 신경학적 기반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색욕은 도파민 보상 회로와 이마엽의 억제 기능의 균형 문제입니다. 이 균형이 깨질 때
예를 들어서 이마엽이 손상되거나 도파민 시스템이 과활성될 때 색욕이 폭주합니다. 그리고 또 질투는 사회적 비교를 통해서 생존 자원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진화적 장치이며 병적 수준이 되면 신경생물학적 이상에서도 기인할 수 있습니다. 나태는 하기 싫다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와 보상 회로의 붕괴이며 보상을 느끼는 능력이 손상되면 행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탐욕과 교만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악인의 뇌는 실제로 다른가? 나르시시즘과 자존감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